구글이나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본사를 이전하니까 한국보다 미국 부동산 투자가 유리한 게 집을 파는 사람이 기존에는 모든 커미션을 다 부담을 했잖아요. 김보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작가님. 작가라는 호칭이 아직 어색하신가요? 어색합니다. 그래도 공식 작가니까요. 제가 책을 썼는데 미국 부자 간호사, 가난한 간호사라는 드디어 실물 영접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부자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많이 연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았으니 많이 네, 많이 읽어주세요. 똑같이 간호사고 똑같이 비슷한 연봉을 받고 일하는데 5년, 10년을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음, 간호사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반면에 부동산이 몇 개고 401k가 얼마고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똑같은 간호사라고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구나. 맞아요. 그쵸? 마음가짐이랑 내가 관심을 어디다가 두느냐에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삶의 길이.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책을 내주신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이 책을 무료 나눔 받았어요. 네,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4. 조지아에 있는 김효지 부동산의 김효지 님이 쓰신 책인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제목같이 이제 2024년에 미국 부동산의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다루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이제 간호사로서도 트래블 간호사를 했었으니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트래블 간호사들이 부동산을 조금 움직이는 그런 것도 저는 많이 봤단 말이에요. 이제 미드텀 렌탈의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제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병원이 많은 지역은 트래블 간호사들을 게스트로 많이 데려오려는 그런 에어비앤비 호스트들도 많이 있고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제 하이브리드의 폼으로 일주일에 3일은 근무지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이틀은 집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플렉시블한 워크 환경이 생겨서 그런 이야기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벌써 2024년에 1분기가 지나갔잖아요. 저희가 책에 있는 내용하고 어떤 게 또 맞는지 또 네. 그런 얘기도 해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이런 영상을 찍기 전에 항상 네.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 네. 투자와 그를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고. 맞죠, 맞죠. 저희가 하는 얘기 듣고 부동산 사시면 안 돼요, 함부로. 이 부동산이란 게 엄청 많은 돈과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의 말을 듣고 어디에 이제 집을 사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직접 공부를 하고 알아보고 이 집은 어떤지 이 지역은 어떤지 공부를 하고 사야 되죠. 본인의 니즈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가족이 있으신 분,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다르고 싱글로 트래블 여기저기 하시는 분들도 다르고 거기에 맞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020년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제가 뉴욕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한 달에서 세 달 렌트를 깎아주고 막 이랬었어요. 그때 정말 유령 도시였었거든요.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뉴욕이나 이런 LA, 샌프란시스코 이런 대도시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이 책에서 말하는 게 그런 선벨트 지역에 사람들의 인구 이동이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김프로님이 계셨던 이제 텍사스라든지 조지아라든지 캐롤라이나나 플로리다 이런 따뜻한 곳으로 인구 이동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김프로님 텍사스에 계셨으니까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그런 흐름에 밀려서 나온 사람이죠. 한적한 시골에 살다가 갑자기 도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트래픽이 늘어나고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기존에 살던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해진 거죠. 책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선벨트 지역이 옛날에는 인기가 없던 지역들이잖아요. 이제 일단 날씨가 사막 기후고 그래서 집값이라든지 물가가 굉장히 쌌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재택근무 수요가 늘어나면서 음. 굳이 비싼 도시 근처에 살 이유가 없어지니까 생활비가 싼 곳으로 가자 해서 책에서 나온 대로 텍사스라든지 또 조지아도 음, 한인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96년 애틀란타 올림픽이었나요? 그때 이후로 붐이 일어났고 음. 또 현대자동차 공장이 들어왔어요. 이제 그쪽으로 한인분들 많이 갔다는 얘기 들었어요. 텍사스도 최근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어스틴 쪽 근교에 들어오고 구글이나 테슬라 막 이런 기업들이 어스틴 쪽으로 본사를 이전하니까 이게 따라오는 인력들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인구 유입이 있죠. 그런 것들이
기존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긴 했어요. 그건 제 얘기긴 한데 텍사스는 이제 재산세율이 거의 네. 3% 정도 하거든요. 높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그 세율에 대해서 바뀌어야 된다고 이제 법안을 바꾸자고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50만 불짜리 집이 있으면 1년에 15,000불이죠, 세금이. 네. 이게 자기가 엄청나네요. 거주하는 집, 홈스테드 exemption이 있어요. 그러면 세율이 조금 떨어지긴 해요. 한국말로 하면은 예, 실거주 뭐 그런 개념이죠. 다른 주보다는 프로퍼티 텍스가 좀 세죠. 20만 불짜리 집에 살다가 40만 불이 되면은 세금을 그만큼 더 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맞아요. 갑자기 그렇게 더블로 올리지는 못하게 돼 있긴 해요. 올라가는 캡이 있어서. 텍사스는 또 날씨가 무시무시해요. 우박도 많이 오고 네. 홍수도 나고 허리케인도 오고, 집에 대한 보험이 있잖아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 있는데 집값도 올랐고, 음. 그런 천재지변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는 것도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샀을 때 새 집이었고 1년에 1,000불을 내던 게 올해 2,700불을 냈어요. 두 거의 배가 3배가 넘게. 됐죠. 네. 그것도 디덕터블을 1%에서 2%로 올리면서 겨우 그 정도로 막은 거예요. 반면에 서부나 동부 쪽 대도시 쪽에 살던 분들에게는 엄청 싼 집값이잖아요. 넓은 집에 예를 들어서, 크기가 훨씬 커지죠. 그렇죠. 네. 굉장히 텍사스 집들은 광활하죠. 네. 방 3개는 기본이죠. 네. 1,500에서 2,000 스퀘어는 그게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집이 뭐 30만 불 대, 새 집도 40만 불 쪽으로 나오니까, 물론 이제 어스틴 쪽은 더 비싸고 달라스 북부 쪽도 좀 더 비싸긴 한데 캘리포니아 집값의 거의 반이나 반의 반 뭐 이 정도니까 굉장히 네. 싸죠. 그런 의미에서는 메리트가 있죠. 집도 사고 음. 남은 돈으로 저축을 한다든지 다른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 기존에 살던 사람 입장하고 다른 주에서 음. 오시는 분 입장이 그렇게 갈리는 것 같아요. 따뜻한 날씨를 좋아하고 날씨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덥더라도 기후가 좀 따뜻한 곳이 나을 것 같고, 저는 사계절이 있는 게 좋아서 동부나 뭐 한국 이런 데도 괜찮은 것 같고. 다른 주들은 모르겠는데요. 텍사스는 뜨겁죠. 아, 뜨거워요. 여름에 뜨거운 기간이 이제 한 2-3개월 되고요. 겨울에는 또 엄청 추워요. 음. 내륙이고 멕시코만에서 불어오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사막이라 건조할 거로 알고 음. 있는데 오히려 네. 습한 게 있어요. 한국 습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긴 한데, 건조한 걸 생각하고 오시면 이제 생각보다는 습하다는 거. 모기도 있고. 뉴욕에서는 겨울에만 플로리다로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뭐 네. 3달, 4달 이렇게. 그래서 뭐 세컨홈을 플로리다에 네. 놓는다거나, 뭐 여름에는 뉴욕으로 오고, 코로나가 지나고 하이브리드로 일하거나 리모트로 일하면서 플로리다로 아예 1년에 반은 가 있는다거나,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목표가 음. 그거예요. 서북부에 있으면 여름에 날씨가 좋잖아요. 겨울에는 캘리포니아 이쪽 뭐 팜스프링 뭐 이런 데 음. 별장이 있으면은 왔다 갔다 너무 하죠. 좋겠네요. 네. 부동산으로 치면 그게 저희 목표예요. 꿈이 있죠. 꿈을 현실로 만들면 되죠. 저는 산에 하나, 바다에 하나 하고 싶습니다. 아, 좋네요. 네. 저희 쪽에 오시면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실 수 있어요. 아, 맞아요. 워싱턴이 정말 좋죠. 그런 자연환경을 원하시면은 이쪽이 일석이조. 왜 한국 사람들이나 미국에서 부동산이 각광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장단점이 무엇일까요? 부동산은 일단 자산으로서 괜찮죠. 가격이 많이 음. 흔들리지 않고 화폐 가치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면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적인 피로 오른다고 봐야 되는 게, 살 집을 마련할 때는 집을 사는 게 좋겠죠.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투자까지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투자로도 괜찮은 게 렌트로 비즈니스로 돌려서 거기서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 수익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를 돌리면서 비용 처리로 택서블 인컴을 많이 줄일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세입자가 살면서 이거 고장났어요, 저거 고장났어요 그러면은 고쳐주느라고 돈도 쓰고 스트레스 받고 하지만은 그게 결국에는 소득세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이 많죠. 이자하고 세금 내는 것도 세금 계산할 때 스탠다드 디덕션 넘어가는 거는 이제 아이테마이즈해서 택서블 인컴을 낮추는 효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비싼 집을 이자랑 세금을 내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재산이 되면서 소득 공제 효과도 있으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유튜브에서는 한국보다 미국 부동산 투자가 유리한 게 이런 세금 혜택 때문이다. 맞아요. 세금 혜택이 되게 많죠. 지금부터 5년 전까지에 내가 여기에 2년을 살았다 이러면 이 집을 팔 때 싱글이면 250K까지도 인컴에 대한 세금을 안 내고 제가 이번에 집을 팔았잖아요, 텍사스에. 집을 팔고 나서 3년 동안 집을 소유한 기록이 없으면은 다시 first home buyer 여러 가지 혜택이 음. 주어지죠. 세금 혜택도 있고, 론 받을 때 혜택도 있고, 그리고 뭐 1031 exchange로 해서 죽을 때까지 이 부동산 인컴에 대한 세금을 안 낼 수도 있고 거기에 restriction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미국이 거주용 부동산에 대해서 30년 고정으로 론을 주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변동 이율이죠. 네, 거의 변동이에요. 픽스 레이트도 있다고 하는데 거의 이제 오퍼를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대출해주는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픽스 해주는 게 리스크가 있긴 하죠.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리한 조건이 참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였으니까 혼자일 때 할 수 있는 이렇게 다른 사람과 같이 살면서 이제 인컴을 얻으면서 나도 거기서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그거를 이용을 했고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혼자라면은 하우스 해킹 하시는 거를 전 추천드려요.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걸 안 좋아할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이제 이 작가님은 성격이 좋으시니까. 그거랑은 상관없이 아니에요? 익숙해져 익숙해졌어요. 버려서. 그래도 세입자가 괜찮은 분들을 만났으니까 네, 맞아요. 그걸 할 수 있는 거고. 행운이죠. 이 세입자 운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는 집을 팔기 전에 지인의 가족분들 세를 줘서 그래도 네. 마음이 좀 편했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세를 준다는 거는 제 성격에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험도가 있죠. 렌트를 못 내는 상황도 맞아요.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도 하고 뭐 되게 까다롭게 고른다고는 하는데 사람 일은 또 모르는 거잖아요.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죠.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죠.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어떤 점이 다른 분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고 또 어떤 점은 조심을 해야 되는지 얘기했나요? 자신이 견딜 수 있는 위험성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알고 투자를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아닌가. 근데 처음에는 그걸 알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부딪혀 보기 전에는. 그래서 저는 부딪혀 보면서, 아, 이거는 내가 견디기 좀 힘든데? 이런 거를 배워 나갔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그냥 부딪혀야 하는 것 같고, 근데 부딪히려면 이걸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 같고, 아니면은 하다가 아 그냥 때려치자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불을 쌓는 거였고 부동산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랬던 거고 추천하지 않는 거는 있으신가요, 김프로님은? 저는 옛날에 저기 쥐 나온 얘기도 지는 그거보다 그 지하에 오물로 플러드했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어, 제가 멀리 있는 상태에서 그걸 다 해결해야 됐다 보니까 근무하다가 그거 해결해야 음, 되고 근무하고 나서 해결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게 좀 힘들었는데 근데 네. 그것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뭐 테넌트를 내가 이 사람이 모든 걸 알고 받아들이는 게 아닌 것처럼 이 집에 대해서도 내가 100% 모르잖아요. 인스펙션을 한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좋은 것만 있으면은 뭐 쉽고 누구나 할 수 그죠.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쪽으로는 조금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그래서 점이요? 유동성이 떨어지는 게 그죠.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게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좀 무리를 해서 집을 샀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죠, 경제적으로. 음, 결혼하고 3년 지나서 이제 2017년이었는데 부동산 경기가 조금 안 좋았었어요. 새로 지은 집이 안 팔려서 굉장히 싸게 들어가긴 했는데 그때 잘 모르고 모기지를 15년짜리 보니까 이자율이 조금 더 싸다고 그렇게 했는데 제 소득에 비해서 이제 매달 나가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었어요. 생활비에서 대부분이 이제 집값으로 나가니까 그것도 배운 거죠. 집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뭐 잔디도 깎아야 되고 잔디 깎다 보면은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건드려서 망가지기도 하고 지붕에 뭐 물 새기도 하고 마루도 뜯어야 되고 사람을 써서 다 하면은 내가 사는 집이기 때문에 이건 비용 처리가 안 돼요. 수백 불 많게는 수천 불을 따로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저 같은 경우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그걸 혼자 다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배우고 뭐 재밌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집을 팔 거냐 렌트를 할 거냐를 두고 고민을 할 때 렌트를 주면은 렌트 소득이 있잖아요. 모기지를 뛰어넘는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같이 보였거든요. 고장 나서 고쳐주는 거 뭐 그런 비용도 있고 음. 세금이 자꾸 올라가는 것도 있고 보험료 올라가는 것도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음. 비용이 저는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데서 하면 직접 가보고 할 수 있는 게 있지만은 타주에 있으면은 보이지 않는 거를 누군가를 믿고 맡겨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일이 제대로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렌트를 줬으면 렌트 사는 사람한테도 이제 만족하게 음. 줘야 될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격이 그런 거 다 감수하고 거기서 나는 수익 초점을 맞춰서 하실 수 있는 분이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힘들 것 같아서 팔고 이쪽에서 집을 따로 사든지 나중에 하자 이런 쪽으로 하게 됐죠. 모두한테 맞는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음. 부동산이 패시브 인컴이라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액티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노력이 많이 들어갔죠. 그죠. 관리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와 이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이 들어가고 뭐 주식같이 그냥 내버려 두면 지가 알아서 하는 그런 자산이 아니니까 그런 거를 좀 아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주위에 부동산 이제 여러 개 렌탈 주시는 분들 보면은 아예 업체에 맡겨서 네,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은 음. 고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최근에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에서 소송이 있었잖아요. 5,600억이 넘는 그러니까 418 밀리언 달러를 세틀을 했는데 이제 바이어와 셀러가 이제 부동산 중개인의 커미션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전에도 미국에서는 집값 가격의 6%의 커미션을 이제 셀러와 바이어가 반씩 나눈다. 이게 보통은 암묵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룰이었는데 이제 NAR에서는 이 세틀먼트를 하면서 그게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었다. 원래도 내고가 가능한 부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세틀이 되면서 어떤 게 바뀌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집을 팔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네. 김보로님의 경험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암묵적인 관습적인 네. 법처럼 여겨졌었죠. 코로나 전후로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레드핀 같은 온라인 부동산 업체들은 셀러 수수료 1.5% 받고 바이어 수수료를 2.5%에서 4% 해주겠다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레드핀을 통해서 이번에 집을 팔았는데요. 실제로 얘기를 해보니까 1.5% 안에 그분들이 해준 서비스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집을 사진을 3D까지 해서 다 찍어주고 광고해주고 포함해서 1.5%밖에 안 받더라고요. 그 규모로 해서 이제 싸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큰 음. 회사니까. 바이어 커미션도 저한테 2%로 할 건지 2.5%로 할 건지 물어보더라고요. 결정을 하시군요. 네. 2%로 할 경우에는 바이어 에이전트들이 안 좋아하겠죠. 그러면 집을 네. 덜 보여주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2.5%로 하자고 해서 이번에 4%로 했었거든요. 음. 세틀먼트가 이제 되면서 7월 1일부터인가 집을 파는 사람이 기존에는 모든 커미션을 다 부담을 했잖아요. 근데 요것도 셀러는 셀러 커미션만 에이전트한테 주고 바이어가 바이어 에이전트한테 주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기존의 6%도 이제 앞으로는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존 방식대로 하면 엄청나게 많은 이익이 생겼잖아요. 부동산 네. 중개하신 분들이. 집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불합리하다라는 소비자들의 의견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많이 나아질 거라는 전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도 집을 팔면서 4%가 계산을 해보니까 큰 돈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도와주고 노력해 주는 것도 있어서 드리는 건데 이제 만약에 집값이 뭐 100만 불, 200만 불이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잖아요. 네. 그 중개인분들이 그래서 돈을 많이 버시잖아요. 물론 이제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버는 건 네.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거기도 부익부 빈익빈이 그죠. 있더라고요. 어느 곳이나. 널싱 급여가 좀 덜하네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우리는 좀 샐러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뉴욕 같은 경우는 세금이 또 이제 엄청나고 생활비도 엄청나기 때문에 근데 7월부터 이게 바뀌면서 집값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은 이제 바잉 파워가 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에이전트들도 일한 만큼의 그런 보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될지 이분들이 정말 비즈니스를 그만두는 일도 생길까 그 얘기 들었더라고요. 온라인 업체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제 진로가 제일 크죠. 요즘. 음. 오픈도어도 있고 뭐 레드핀도 있고 저는 AI로 이 부동산 거래 중개하는 걸 개발한다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렇게 되면은 수수료가 거의 없어지거나 굉장히 낮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서류 작업 컴퓨터가 다 처리해주고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큰 업체랑 팔아보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데이터가 많더라고요.
지금 마켓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거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집을 파는 가격을 산정하거나 언제 내는 게 좋다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데이터에 기반한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물론 다른 이제 리얼터나 에이전트들도 그런 쪽으로 이제 하려고 하겠죠. 감으로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레드핀에서 내는 데이터들이 되게 유용한 게 많더라고요. 레드핀에 들어가서 이제 데이터를 뭐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뭐 어떤 지역의 집값이 있고 미디언이 이렇고 뭐 인구는 어디가 더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도 그렇죠. 다 아무나 볼 수 있으니까 더 큰 회사들이 더 살아남고 작은 사람들이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진로우나 레드핀이 이게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하다 보면은 그 1.5% 수수료에 깜짝 놀랐던 게, 아, 이렇게 바꿔도 운영이 되는구나. 큰 규모로 하게 되니까 점점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자동화 시켜가는 것 같고 그런 쪽으로 많이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 이번에 새로 바뀌는 것 때문에 기존에는 리얼터 분들이 집을 좀 더 비싼 데를 소개시켜주고 싶은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네. 기사도 읽어봤어요. 그런 메리트가 사라지게 되면은 집값을 그런 이유로 비싸게 팔거나 하는 거는 사라질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어 에이전트가 결국은 집값이 높아야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거였잖아요. 만약 셀러가 그 퍼센티지를 조금 조절할 수 있다면은 그게 더 큰 매력 포인트로 바이어 에이전트에게는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집값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중에 중개하는 분들이 집값이 떨어지는 거를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퍼센티지를 벌기 때문에. 그 요인이 이제 이번 조치로 인해서 조금은 영향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글들을 봤는데, 기본적으로 자산 가격이 오르면 올랐지 장기적으로 큰 뭐 경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내리지는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집값이 뭐 크게 변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금리 영향이 있고 수요랑 공급이 또 있으니까. 미국 부동산 문제 중에 하나가 집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아, 얘기도 해요. 아, 그래요? 이번 정부는 이제 이민 친화적인 정부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보니까 많이 늘기는 했더라고요, 이민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집을 비즈니스로 많이 돌리잖아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집 한 채 살면서 렌트 주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에어비앤비도 엄청 많이 하고 렌트도 많이 주고 실제 수요보다 비즈니스 수요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집이 모자란 게 아닌가. 동시에 인기 없는 지역은 아직도 집이 많고 집값이 싸요. 그래서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제가 살던 텍사스의 지역은 뭐 학군도 좋은 데도 아니고 외진데 있어가지고 집을 팔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스틴이나 북부 달라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한인분도 그렇고 미국 분들도 서로 살고 싶어하는 뭐 학군도 좋고 뭐 경제도 좋고 하니까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파는데 여러 명의 경쟁이 붙겠죠. 그런 집들은 집값이 훨씬 좋고 팔기 쉬운 거죠. 할 물론 생각이 없어도 잘 팔릴 집.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떠셨어요? 굉장히 도움되는 정보가 많았어요. 미국 부동산 시장의 동향 이런 거를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자료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보면서 배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부동산으로 성공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좋은 정보가 많은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성향에 맞게 생각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강의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인기 있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런 강의를 직접 안 가보고도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책이다.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읽기가 쉬워서 좋았어요. 이제 한국에서 미국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 계신 분들도 부동산이 어떻다라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배울 수 있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미국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답글을 남겨주시면 한 분을 선정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많은 댓글